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어제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늘 표결 처리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했었을 네. 때 본인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본인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더해서 결국은 탄핵 과정을 밟을 경우에 6개월간 공석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정부가 추구하는 이 방송통신 어떤 정책에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려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결국은 전임 방통위원장이 하지 못했던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고려를 한 것이다라는 그 분석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동관 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정오쯤 바로 재가를 했는데요. 재가 이후에 이동관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야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거다. 그 사퇴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버텼는데 지금 왜 사퇴를 했고 대통령도 또 바로 이걸 수용했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방통위가 공백 상태가 되어 간다. 네. 총선을 앞두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내년 총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네. 실제로 지금 현재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될 예. 경우에 거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한 3개월 지나면 예. 총선 기간까지 어떤 한 3, 4개월 꼭 굳이 무슨 선거와 관련된 무슨 그 편향된 정책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있을 때 YTN이나 연합뉴스 TV의 어떤 처리 문제나 네. 또 종편 방송 재가 문제라든지 그런 주요 의제들을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이 떠나면서 하는 말 자체도 네. 충분히 탄핵감이라고 생각해요. 떠나면서 하는 말. 날 대통령- 탄핵해도 제 2의 이동관이 나온다. 이런 말. 아니 그 대통령의 충정 대통령에 대한 혹은 충정. 민주당과의 싸움. 예. 이건 뭐냐 방통위원장 자체가 이미 한쪽 편에 강하게 중립성을 위반했다. 예. 그런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민주당과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둘 리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충분히 물론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헌법적인 어떤 혹은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3개월 동안 명확하게 이동관 위원장이 사실은 탄핵이 될 정도의 위반을 가시적으로 한 게 있냐? 그것은 사실은 예.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편파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꼼수 혹은 먹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정강석화처럼 여러 가지
뭐 KBS, MBC 이사장을 정리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KBS 사장을 통해서 변화를 단시간 내에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3개월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떠나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히려 홍익표 원내대표도 우리가 그렇게 탄핵안을 내므로써 실제로 편파적이고 문제가 있는 방통위원장을 우리가 사임시켰다. 결과적으로는 예. 일정 정도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대통령 보고도 탄핵을 시킬 때니까 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사퇴하라고 스스로가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그럼 탄핵시키는 의도가 뭐냐? 네. 그럼 190일 이후에 그럼 총선 뒤에 다시 말하자면 방통위원장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실제로 탄핵안이 거의 뭐 탄핵될 가능성이 없는데. 네. 저런 바보들이 여당에서 어디 방통위 있습니까? 무력화가 목적이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일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거죠. 스스로 네. 그걸 드러낸 거 아닙니까? 바보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제로 탄핵 어쨌든 사의를 표명한 것 자체도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의 성과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절반의 게 맞았다. 성과다. 예.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보다 중립적인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네. 따라서 우리도 다시 더 중립적인 방통위원을 파송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뭐 합니까? 그 자기네들이 탄핵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자면 그만두게 하지 말라? 그 국민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민주당이 오늘 반응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여당은 이 위원장 자진 사퇴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민주당은 꼼수 사퇴, 먹튀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고심 끝에 사의를 표명했고 기본적인 탄핵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탄핵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잘못된 공무원 그리고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탄핵 처리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들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이동관의 뺑소니를 사표 수리란 이름으로 허용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네. 자, 방금 들으신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지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은 내가 물러나도 제2의 이동관이 나올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또 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속 도돌이표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주저앉히면 이 방송통신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민하는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쉽게 스스로 사퇴를 하니까 상당히 당혹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나온 이야기가 이제 제2의 이동관, 뭐 제3의 이동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동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관이 물러나더라도 여전히 지금 그러한 어떤 방송 정책의 변화를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네. 우려를 이런 식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이 이렇게 물러나면서 예. 그 YTN이라든지 연합뉴스 TV와 관련해 가지고 그 민영화 과정을 일단 보류를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생각대로라면 오히려 본인이 나가기 전에 다 뭐라 그럴까 해결을 하고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밀어붙이고. 근데 지금 본인은 보류를 하고선 그리고 이제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가 이제 떠맡을 몫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싸움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지금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린 것 아닌가. 민주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결국 내년 총선 때문에 이 방통위의 활동이라든지 방송통신 정책과 가지고 이렇게 극한 경쟁 내지는 정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지난 그 몇 차례 선거를 보면은 유권자들이 방송 때문에 그 자신들의 생각을 그렇게 쉽게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다양한 채널뿐만 아니라 또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그 네.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고 또 소통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장악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것이 정치인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익한 싸움을 벌이면서 정말 중요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서로 깊이 있는 토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정치에 경도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 이 물러나면서 하는 발언이 오히려 탄핵감이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 앞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부분 짧게 의견 들어볼까요? 그렇게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 강조했던 방송통신의 정상화, 예.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지를 않고 대통령에 대한, 국가에 대한 충정까지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충정, 그러면 방송이라는 것이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또 상당히 그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있죠. 충분히 그렇게 뭐 받아들여질 부분은 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지난번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한번 이제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이번에도 또 한 번 허를 찔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전혀 예상 못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하다는 취지의 말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당내에서 예상을 했을까요? 이제 예상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한동훈 장관의 탄핵안을 얘기할 때 한동훈 장관이 빨리 그만둘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그와 비슷하게 방통위원장도 그런 방식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그 스탠스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한동훈 얘기고 이동관 위원장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죠. 네. 당혹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탄핵하겠다고 여러 차례 민주당이 밝혔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대응으로서 빨리 그만두고 뭐 국회로 온다든지 한동훈 장관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도 그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빨리 총선을 나가기 위해서 온다고 했지만 이동관 위원장이 그렇게 빨리 할지는 예상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뭐 예상을 했든 안 했든 네. 어쨌든 결과는 오늘 이렇게 나왔고요. 자,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원이 5명인데 1명만 한 명밖에 남았어요. 없죠. 네.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남아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돼야 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돼서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그런 업무 차질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동관 탄핵안은 이런 이유로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자,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이제 탄핵이 받아들여질 텐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과연 탄핵에 이를 정도의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던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검찰에서 이 사람을 지금 네. 대전으로 네, 지금 직무에서 지금 수사 라인에서 배제를 배제를 했고, 했습니다. 그렇기 예, 수사도 때문에 지금 하고 있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탄핵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그 경지까지 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그 합리적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 자체도 상당히 소위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필칭 뭐 검찰 공화국 운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 경고라고 할까 정치적 경고를 하기 위한 그런 탄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공은 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 또 어떤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탄핵하는 그러니까 이 소위 16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거대 정당으로서의 이런 어떤 그 오만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이것도 상대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에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한 내용으로 지금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정섭 검사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도 하고 있고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얘기 앞서 네. 해주셨고 손준성 검사는 지금 공수처 수사 네.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내년 아마 1월 1월에 달에 예. 네. 뭔가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탄핵이 추진된 거거든요. 네. 앞서 정호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총선 앞둔 어떤 민심 이런 거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도 탄핵을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찰 권력의 부패, 뭐 부당성, 뭐 어떤 정치권과 유착돼 있는 검찰 이런 것을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의 남용이 아니라 권한의 말하자면 자제를 통해서 정치력은 네. 확보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또 혹은 이중잣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분명히. 네. 예컨대 오늘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공소장 이게 공개가 됐죠. 예. 아직까지 뭐 1심에 불과하다. 다음번에 가면 또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손준성 검사는 아직까지 재판 결과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지어는 이준석 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검찰 내부의 감찰로서도 해당되고 혹은 뭐 예.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네. 분명히 뭐 탄핵이라는 절차 이전에 그들은 어떤 법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다면 위법성 사항이 있다면 법적 제재를 가하고 굳이 뭐 탄핵이 오기 전에라도 이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결과들을 받아보기도 전에 탄핵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도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1심 결과를 받고 유죄를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버젓이 국회 행사를 하는 다 민주당의 의원들이 더 많은 탄핵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손준성, 이준석 검사가 전혀 훌륭한 검사가 아니고 비리 검사일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정한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절차 이후에 우리가 국회에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마음만 앞서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뭐 이 정권 자체를 다 탄핵하겠다,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밖에 없다.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중도를 잡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냐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여러 장면을 보면서 이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오늘 속보가 많이 전해졌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이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손보는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뭐 예정된 수순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다? 네, 예정된 수순입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이것이 그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그 노동권과 관련해가지고선 과연 이들의 어떤 법적 형평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며 사용자의 범위는 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되느냐 많은 논란을 그대로 내포한 상황에서 그냥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귀족 노조가 아닌 그런 노조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고 지금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사이에 국회에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많은 논란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서로 자기 주장들이 충돌하는 지점은 있었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타협의 지점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 것이고요. 방송 3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방송사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진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야당의 그 소위 외연적인 이유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법대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노조원이라든지 내지는 그 지금의 야권과 어떤 가치 체계라든지 이념적 고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근데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그런 그 대안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정치적으로 지금 그 여와 야가 하나의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영 대결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뭐 간호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이번에 그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렇고 그걸 야당이 모르지 않을 텐데 아마 대통령이 반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또 정도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런 전략을 계속 쓰다가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 이런 허를 찔리면은 또 막 다국해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막말이 포함된 그런 이제 그 소위 비판을 하고 네. 이것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거부권 행사도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탄핵안 대치도 있고 이제 쌍특검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 개각 있으니까 또 청문회도 해야 되고 지금 내일은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는 법정 기한이고요. 자, 여야가 지금 계속 대치만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이제 뭐 그걸 추진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추진하고 있다. 막 그 치킨 게임 하듯이 대결적 요소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그야말로 노동자도 살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의 어떤 파업권도 보장하면서 지나치게 어떤 그 말하자면 사주 입장에서 노조가 파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도 조금 보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타협이 필요한데 한편으로 보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을 안심으로 처음부터 대결 구도로 가자든지 네. 노사정이라든지 경사노위라든지 이런 게 작동 안 됨으로써 훨씬 더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득인 측면도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주당부터 해서 예산 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예산을 국회가 정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감액할 수는 있어도 전액을 하면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 예산안이 12월 2일에 통과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예, 뭐 매년 예. 기한을 이제 그런 없으니까. 부분에 있어서도 예. 누구 하나 내일이 국회에 예산 통과하는 데드라인인데도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 당연하게 예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파행의 결과들을 여야 모두가 이렇게 그 파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말은 입을 열면 다 민생 하면서 이렇게 반민생적인 국회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절망감을 갖게 합니다. 예. 자, 가파른 대치 전국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이죠.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서 자, 부정평가가 1%포인트 올랐고 긍정평가가 1%포인트 내렸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딱 갇혀서 뭐 등락을 거듭한 뭐 오르락내리락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하나 눈에 띄는 게 부정평가위에서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새로 포함되긴 했는데 1%포인트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2%는 완전한 집토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치가 완전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우파 지지층은 그거 자체로 고착이 되는데 더 이상 확장이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딜레마가 있겠죠.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지금 엑스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험도 사실 처음입니다. 네. 굉장히
박빙해서 뭔가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대한정당으로서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그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또 방증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간에 떠 있는 무당층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도 무당층이 하나의 제3지대를 구축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의 성정이나 가치나 정치적인 정향성이 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는 계속 30%대에서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폭 정도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힘든 일들이 있고요. 개각폭이 좀 커질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개각은 뭐 2단계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1월 도에 또 할 수 예. 있고 한동훈 장관이나 몇 사람은 또 뒤에 갈 수도 있는 따로, 그래서 예. 임팩트를 주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정책실을 가지고 대통령 비서실부터 안보실 비서실에다가 정책실을 하나 네. 넣고 6수석을 8수석으로 바꾸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집권 3년 차의 어떤 흐름으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국정의 흐름을 좀 바꾸겠다. 뭐 이동관 위원장의 빠른 교체도 그렇게 좀 이제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개각이 급한 이유가 국민의힘 안에 주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네.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대로, 윤현 위원장은 혁신위원장은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개각을 시켜서 추경호 또 뭐 원희룡 이런 분들을 다시 당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분위기를 다 잡는 네.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폭이든 대폭이든 간에 빨리 개각을 해서 당이 안착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다만 문제는 여전히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장관들이 지금 개각을 통해서 물러난다는 타이밍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쨌든 개각의 타이밍이고 총선으로 하려고 하면 1월 15일 이전에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포인트를 하든 투포인트를 하든 그런 수순은 예정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보죠.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금 지도부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지금 동력을 좀 잃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개각밖에 답이 없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에서 비명계 5선이죠. 이상민 의원이 다음 주에 이제 거취를 밝히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걸 선언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발해서 탈당하는 첫 의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징성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동안에 당에서 쓴소리를 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본인이 거취를 정확히 결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아니면 제3당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굉장히 깊은 고민이 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네. 자, 일단 탈당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 그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직 말을 좀 아끼고 계십니까? 글쎄 말을 아끼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높다. 보입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심플하고 굉장히 간결한 처세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떤 그래서 면에서 특히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제3당은 가능성과 잠재력은 매우 높지만 네.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제3당으로 나왔을 때의 어떤 총선을 앞으로 몇 달 안 둔 상태에서 제3당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물론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와 있다가 되는 모양을 보고 마지막에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하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제3당으로 가는 것이나 집권 여당으로 가는 것이나 뭐 민주당이 싫어서 가는 건 만약 한 가지인데 그러나 국민의힘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명분이 없을 수 있죠. 예. 명분이 없을 수 있는데 뭐 그러나 하여튼 이재명 대표 말처럼 오히려 명분을 떠나서 본인이 더 한 텀을 더 이어가는 데는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 가는 것이 더 특히 지역적 베이스 대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게 물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 모릅니다만 최근에 뭐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관계자들과의 조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여전히 제3당의 흐름은 높지만은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데 거기에 본인이 중심이 돼서 힘들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아, 우리 실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을 떠나겠다 이 결심은 지금 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요. 아, 네. 그 국민의힘 뭐 본인이 어딜 가는 거를 고려하기 이전에 네. 정말 민주당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단 떠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까.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네. 있는 것 같다. 이미 본인이 그런 얘기도 좀 해서 지금의 민주당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치 1번지 종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야권의 대진표 상대로 최근 서울 출마 의사를 밝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꼽았습니다. 두 사람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출마하시는 거죠? 현재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마음은 굳혔습니다. 아무튼 수도권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엉뚱한 선택을 할 수는 없겠죠. 예, 네, 수도권.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호남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수도권으로 보면 돼. 서울 더 좁혀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예. 종소가 종로에서 한판 뜨자, 한판 붙자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임 실장이나 저나 이제 같은 학번이고 예. 같은 학생운동 출신이고 앞으로 누구의 길이 더 옳은가, 오. 누가 더 큰 기여를 할 것인가. 자, 종로 점점 판이 커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두 분이 학생운동도 같이 했고 문익환 목사 밑에서 같이 일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진표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종로에서요? 네.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태경 의원이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어떤 그 특권을 포기하고 험지로 수도권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의 의미 부여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신선하게 느꼈던 사람들이 많은데 네. 또 종로가 그렇게 쉬운 지역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국민의 힘으로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 출마하겠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마치 또 하태경 의원이 스타일을 구긴 것 같이 지금 그렇게 그 인식들을 하는 게 저도 좀 묘하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586 운동권이면서 같은 연배인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죠. 네. 그래서 한판 뜨자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같은 운동권이었고 586이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586 학생운동 출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586 세대 물러가라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일각에서는. 그런데 아마 이제 586이긴 하지만은 나는 노선이 다르다라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그렇게 부각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종로에서 이렇게 한판 뜨자 하면서 하태경 종로 이렇게 이제 나는 종로에 꼭 나갈 예, 거야. 그런 예. 그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 이런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대진표가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보셨는데 임종석 실장은 성동구 갑 이미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었고 거기 지금 유력 주자로 꼽혔던 성동구청장이 불출마 선언도 해서 이쪽이 좀 유력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자 그런데 왜 저기 하태경 의원은 종로에서 한판 뜨자 임종석 의원을 끌어들였을까요? 뭐 자기의 몸값을 더 올리고 싶은 거죠. 같은 비슷한 그 진단이시군요. 대선 주자급으로 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서울과 수도권에 현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 하필 현역이 있는 지역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스탠스가 꼬였고 네. 최재형 의원이 현재 있는데 거기 가서 꼭 붙어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 자기 당 국회의원이 있는 걸 험지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잘못된 선택이다. 부산을 떠나온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러면 뭐 구로에 가든지 금천에 가든지 정말 험지에 한번 가보든지 도봉에 가든지. 근데 굳이 왜 저는 하태경 의원이 가장 갈 만한 곳은 저는 관악이라고 생각해요. 출신 대학도 그렇고 예. 그쪽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악의 정태호, 유기용 두 국회의원들이 싸워볼 만한 대상자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가라는 예. 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임종석 의원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종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는 두 개 다 있어요. 본인은 당에 맡기겠다고 얘기하는데 당에서 만약에 마땅한 물론 이제 종로 당협위원장이 예.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사회가 와 있죠. 네. 당협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정리가 안 되면 임종석 실장은 말하자면 그 성동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다 매칭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성사 가능성은 예. 없다. 예. 다만 그 임종석 실장은 좀 여유를 가지는데 하태경 그 의원 혼자만 자기가 어떤 자기 몸집을 불리려는 무리한 수술을 펴다가 오히려 네. 자기가 다시 홍준표 시장한테 다시 비판을 당하는 역시 운동권은 어쩔 수 없어 이런 예. 뭐 그런 어떤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결과를 맞았다고 봅니다. 관악 추천 지역구까지 지금 꼭 집어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은 종로를 계속 고집할 것 같은 자 아까 정호김 의원 얘기해 주셨듯이 뭐 그런 진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얘기해 볼 텐데요. 정치인들의 북콘서트 총선 앞둬서 그런지 최근에 자주 열리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에서 또 발언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그 잔다르크의 그 생애를 생각하면서 추다르크 별명 참 멋있다. 당대에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서 추다르크가 확인될 거예요. 제가 많은 이제 정치하신 분들 만났잖아요. 근데 조금 제가 사제입니다. 거친 표현을 하면 남자들 이 방울 있잖아요. 근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뭐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뭐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이잖아요. 그 여성의 그 결기, 그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게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이 독재주권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제 괴물이 지금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찢어져요, 제가. 추미애 전 장관 출판 기념회니까 추 전 장관을 좀 치켜 세우고 문 전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를 비판하면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여러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글쎄 뭐 여성을 멸시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여성을 멸시한 건지 남성을 조롱한 건지 좀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정치판에서 정치인이든 아니면은 관련된 사람이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말이 왜 우리나라 표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완곡하고도 유머 있는 표현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가 있는데 듣다 보면은 정말 저런 표현은 너무 극단적이고 또 왜 그 악하다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표현 제가 입으로 별로 담고 싶지 않은 그 표현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을 가지고 왔다. 괴물이 정치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독재 정권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독재 정권을 경험하셨을 텐데 어떻게 독재 정권이라고 지금 정부가 저런 식의 그 막말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러한 정치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그 주권자들한테 심판받는다라는 차원에서 좀 겸허해야 돼요. 저 정치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출판 기념회의 뭐 특성이라는 게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이게 북콘서트가 있을 때마다 발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 지지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지는 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는데 더군다나 함세웅 신부는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예. 존경해 온 분인데 민주화 우리 운동의 사회 뭐 민주화 대부 운동의 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고 예. 원로이신 건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저런 표현을 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도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뭐 추장관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에요. 오히려 더. 네. 이낙연 총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냉정히 보고 이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민주화의 원로들이 민주당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까지 예. 민주 반민주 구도로 진영 논리로 민주당을 아직 포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함세웅 신부나 백낙천 교수님이 다 이재명 지지를 하면서 이재명 같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진짜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중도가 일반 시민들의 생각하는 민주주의 어법과 너무 다른 네. 어법을 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나온 발언이니까 자, 어떤 책인지를 좀 봤거든요. 책 제목이 장하리더라고요. 자, 추윤 갈등을 모티브로 한 자전적 창작 소설이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여기 주인공 이름을 보면은 누가 봐도 좀 실존 인물들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아리가 아니고 징아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장아리군요. 그리고 그 추윤 갈등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까지 쓴 거 보니까는 본인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거에 대한 그 뭐랄까 본인도 알고 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돼요. 아까 이제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아무튼간에 그 정치인으로서 저거를 소설로 저렇게 그 묘사하겠다고 생각한 자체는 전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신선할 수도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저런 소설을 쓰는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정치라는 게 생물과 같아가지고 그 시대마다 평가가 달라지는데 본인에 대한 어떤 반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그 추미애 장관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뭐 이런 그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성찰도 좀 필요하다라고 아마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네. 쪽에서 생각할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 진짜 이제 소설책을 낸 건데 이 자리에 함께한 김용민 의원이 소설책을 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책까지 내는 걸 봐서 추미애 전 장관 출마할 것 같은데요. 만약 출마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출마할까요? 뭐 광진갑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광진갑. 또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과거에 장관 있을 때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본인이 소설을 썼다는 거고 또 소설을 쓴 목적이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마음껏 욕하기 위해서 김용민 의원의 얘기하면 실명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욕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제 과연 그것이 자기 돋보이게 하는 책에 불과한 거 자전적 소설이래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시다고 해서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옥인, 김영주, 전직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